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솔직하게 미국의 학회를 예전에는 메인으로 저는 갔었는데 요즘은 중국 학회를 가면 더 충격적인 게 더 많아요.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교수를 한 거죠. 근데 연구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결국 장비도 하나도 못 사고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과학계에 좀 연구비 좀 주세요. 좀 필요합니다, 진짜. 훌륭한 친구들은 이미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애국심으로만은 버티기는 요새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지식의 깊이를 2배 더해드리는 지식인 초대석 합석. 오늘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수학으로 읽어드리는 카이스트의 김재경 교수님, 그리고 막힌 혈관을 개미 로봇으로 뚫어드리는 한양대학교의 위정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평소에도 서로 안면이 있으십니까? 저는 방송에서 나오시는 걸 봐서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뵙는 건 또 처음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개미 로봇으로 혈관 뚫는 걸로 이제 핫해지셔가지고 뉴스로만 뵀다가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고요. 위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저는 인체를 겉에서 이제 수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교수님은 이제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작가님이 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섭외하셨나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연구하시는 학문을 의생명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요? 진짜 말 그대로 수학은 수학인데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수학 분야이고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복잡한 시스템을 이제 수학이란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현상도 설명도 해보고 예측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야입니다. 수면 관련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잠을 잘 자는 문제까지도 수학으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스마트워치 덕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얻어낼 수 있고요. 깊은 잠을 자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순수한 이제 AI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패턴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지를 개인별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일단 하나의 방식이고, 근데 여기 이제 수학을 이용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메커니즘이란 게 있거든요. 수면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수면이라면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그걸 수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수면 패턴을 보면 이 선생님은 대충 밤 11시쯤부터 졸릴 것이고 아침 7시쯤이면 이제 깰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보통 그 윈도우에서 주무시면 딥슬립이 얻어낼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김재경 교수님은 잘 주무십니까? 보통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수면 패턴을 거의 항상 가지고 있고요. 하나 성공했습니다. 커피를 이제 끊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커피랑 별 관계없이 너무 잘 자는 인간이라.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자는데 뇌는 안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면을 연구하니까 제가 봤을 때 겉의 지표는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처참한 결과가 통보가 돼서. 전 수학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처럼 느껴지는 게요. 사람의 몸과 수학은 사실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게 이 분야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수백 년 된 분야가 아닙니다. 몸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고요. 그 세포 안에는 분자들이 있거든요. 제일 미시적으로 하면 이제 분자들의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화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화학에서 분자들의 상호작용은 수식으로 기술되거든요. 세포들과 세포들의 상호작용도 수식으로 다 기술할 수 있고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수학은 저희가 관심 있는 어떤 현상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수학으로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왜 번역하냐? 그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복잡한 무언가를 컴퓨터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꼭 우리 몸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사람의 몸도 보고 사람의 건강 상태도 보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김재경 교수님이라면, 위정지 교수님은 굉장히 또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로봇을 아예 지금 혈관에 넣는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로봇이나 공학 연구에도 몸을 예측한다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기도 할 거고 저희가 만드는 건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사람들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임상 실험을 할 때도 그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수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실제 혈관 안에까지 로봇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혈관도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있는 개미 로봇은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동맥인데요. 동맥이 아무래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작아봐야 1.4m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로봇은 마이크론 스케일이다 보니까 600 마이크론, 300 마이크론, 100 마이크론 이 정도라서 동맥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두께가 수십 마이크론에서 수백 마이크론이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것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 30, 40개 있었나요? 제가 만들 때 보통 한 100개 정도 조금 넘게 만드는데요. 저는 개미떼 같다는 생각,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소설 떠오르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개미들도 보면 하나하나는 다 개미같이 생겼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협동해서 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개미들이 많이 그것들을 하는데 불개미들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잡는 거죠. 커다란 뗏목 형태를 만들고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물에 떠다니는 거죠. 개미처럼 움직이는 로봇들을 조립을 시키면 이것들이 뗏목처럼 모여가지고 물 위에 떠가지고 어떤 큰 장애물도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이걸 미리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건가요?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 로봇 하나가 뭔가에 꼭 미션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얘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얘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개의 자석 로봇을 한꺼번에 움직일 때 가장 큰 장점은 실패가 용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로봇가 가가지고 장애물을 넘고 싶은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시키는 로봇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두가 성공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일부만 성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면 그 공을 밀어야 되는데 미는 애들도 있고 옆으로 그냥 가는 애들도 있는데 상관없는. 개미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모아봤자 20%밖에 일 안 한답니다. 그러면 혈관 안 좋으신 분들, 심장 안 좋으신 분들 그 스텐트 시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이크로 로봇이 들어가서 거길 뭘 뚫어준다든지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청소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하게 보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카테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혈관에 막힌 거를 뚫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동맥에서도 두껍고 직진성이 높은 혈관까지는 들어가고요.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더 가늘어지면서 곡선 형태가 있으면 이 카테터가 들어가다가 찌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위험하니까 혈관에 들어가는 혈전 용해술이라고 해서 약물로만 그냥 처리를 하고 현대의학에서는 그 이상을 사실 더 손대기가 어려워지는 상태라서 만약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정말 작은 로봇이 들어가서 카테터가 못 들어가는 곳을 혈관의 혈전을 뚫어줄 수 있다면 지금은 살릴 수 없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로봇은 분자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분자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갈 때 혈관 벽을 상하게 한다든지 혈관 벽을 뚫고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까? 가늘고 길게 만들면 마치 모기 침이 쇠처럼 단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얇으니까 저희 청바지도 뚫고 와서 무는 건데 가늘고 긴 게 딱딱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더 작은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벽에 충돌하는 것들이 아주 큰 상처를 입히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고요. 현재 카테터가 가는 곳에서 못 가는 곳까지 거리가 한 4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이런 로봇들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회수가 되나요? 카테터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카테터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데부터 이제 로봇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길지 있군요. 않기 때문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다들 잘 아시는데 큰 비행기에서 조그만 비행기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카테터가 가서 작은 마이크로 로봇들이 갔다 돌아오는 거죠. 마이크로 로봇 매력적이네요. 의학이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 보니까 어떤 특정 약물인 경우에 어떤 특정 시간대에 들어가야 어떻게 효과적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몸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항상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다. 체온도 일정하고 뭐도 다 일정하고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서요.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24시간 주기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의 체온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양도 24시간 주기로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고 면역 시스템의 활동 정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어떤 약이 들어왔을 때 그 약이 타겟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침, 점심, 저녁의 상태가 다르면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속도도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요. 저녁 7시에 옆집에서 띵동 눌렀을 때랑
새벽 3시에 띵동 눌렀을 때랑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약도 우리 몸한테는 띵동이거든요. 뭔가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저희는 주로 암에 관심이 많고요. 항암 치료나 암 수술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은가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교수님 연구에서 그게 전 되게 놀랍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 수술이 어느 시간에 하면 좋냐고요? 뭐 그런 생각을 언제 해봤겠어요? 여성 암 환자인 경우에 오후가 더 좋다라는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출판했던 논문이고요. 서울대병원에 이제 고영일 교수님이랑 진행한 연구인데 병원에서 혈액암 환자분들이 치료받은 시간에 따라서 그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5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봤죠. 오후에 치료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5년 후에 이제 생존율이 사망률을 봤을 때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은 한 25% 정도 사망하셨어요. 100분이면 이제 25분이 사망하셨는데 오후에 치료받은 분은 딱 2분 사망하신 거예요. 차이가 엄청 크게 나왔죠. 네. 왜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오전에 치료받은 여성 환자들 중에 유독 그 부작용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한 거예요. 오전 그룹에서. 그 부작용이 대부분 백혈구 관련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백혈구가 있나 보다 해서 서울대 이제 건강검진센터를 가가지고 피 뽑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혈액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백혈구를 만드는 그 본메로우의 액티비티가 일정하지 않고 아침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오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요. 오전에 이게 굉장히 활발하면 항암은 아무튼 독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고 신기한 건 남자는 오전 오후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에서만 차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혈액암 환자는 오전에 무조건 남자를 치료하고 여자는 다 오후로 미뤄야겠네요. 아직 근데 이거는 뭐 환자 수가 한 100 몇십 명 대상으로 한 큰 연구는 아니라서 완전히 지금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후속 연구를 이제 해서 사실로 돼야 이제 실제로 병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면역 항암 제로는 오히려 오전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더라. 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몸이 아침에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는 사실 우리 면역을 부스팅 시켜서 이제 암 치료를 하는 거니까 아침에 훨씬 이제 민감할 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백신도 아침에 맞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암 치료에 마이크로 로봇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약물을 전달하는 거를 혈관에 넣는 거는 아무래도 백을 넣어도 원하는 곳에 백을 넣고 싶은 건데 몸에 다 혈류를 타고 따라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한 1000을 넣죠 몸에.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원하는 곳에 타겟팅을 해서 딱 원하는 곳에만 고농도로 넣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서서히 방출해가지고 약효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약물에서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꼭 약물이 아니더라도 자성입자를 이제 고분자에 감싸가지고 저희는 로봇 형태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철가루랑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성입자가 만나고 있으면 N극과 S극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석의 반응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성을 걸었을 때 반응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떨어뜨려가지고 구분자 안에 골고루 분산을 시킨 상태에서 자성 복합체를 만들고 어느 쪽으로 N과 S극이 있을지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분자로 만드시면 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미세 플라스틱인 거네요. 미세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몸에 남지 않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방식은 2가지입니다. 잘 회수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FDA 승인을 받은 몸에 녹을 수 있는 고분자로 복합체를 만들면 찾아서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남아도 여기서 알아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아이디어 단계고 앞으로 갈 길이 먼시겠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암 치료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암 환자들 보면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온몸에 똑같은 약물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면 고기만 때리면 되니까 나머지 몸은 편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하는 곳에만 약물을 고농도로 넣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성입자가 있는 복합체를 외부에서 이거를 흔들어줄 수 있는 자극을 주면 여기서 열이 날 수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온도를 높여서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치료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을 듣는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고 어떻게 연구를 하시
풀어가시고 어떤 난관을 풀어가시고 이런 얘기들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좀 오랜 시간 두 분이 몰두하시는 어떤 주제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넘어가기 힘들었던 그런 고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쭤보자마자 딱 기억나는 그런 고비 있습니까?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도 하고 세옹지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포인트가 있긴 했었는데요.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교수를 한 거죠. 근데 연구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빛에 반응하는 소프트 로봇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려고 봤더니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장비도 하나도 못 사고 자성은 좀 더 저렴하게 시작은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수억이 되는 장비를 쓸 때 저는 몇십만 원짜리 장비로 사용은 했지만 그래도 자석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자석 연구를 하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석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얻어 걸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럼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뭔데요? 빛으로 움직이는 걸 하고 싶었어요. 빛으로. 근데 예. 빛으로 하는 게 장비가 세니까 자석으로 하는 걸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저렴한 자석 장비로. 근데 우리 인체를 생각하면 사실 자성으로 컨트롤하는 게 빛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빛은 사실 투과가 거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틀 수 있었던 게 이제 사실 자성을 해서 그러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포스닥을 미국 공군연구소 쪽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빛을 쏘면 여름에도 태양빛을 지금 너무 잘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잖아요. 이게 막히지만 않는다고 하면 거리에 제약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화성에 뭘 보냈다라든지 달에 뭘 보냈다라든지 빛을 쬐어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게 거기까지 갈 수 있군요, 얘기가. 그렇죠. 네. 네. 우주를 컨트롤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래서 빛하고 자기장은 장단점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빛으로 컨트롤하는 로봇을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보낸다면 화성에 있는 애한테 빛으로 신호를 보내서 야, 그 네 옆에 있는 돌 좀 주워봐. 뭐 이런 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공상과학처럼 생각을 해보면. 와, 진짜 분야가 달라지는 거군요. 근데 지금 유정재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과학계에 좀 연구비 좀 주세요. 좀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연구비 없다고 다시 해외로 나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배울 학생들도 있는 건데. 진짜 잘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제일 아마 제 인생의 약간 난관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첫 논문을 썼어요. 연구는 할 만한 거구나. 기고만장을 해줬던 것이죠. 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일까? 저는 이제 그때 생체 시계를 이제 수학으로 연구하고 있었었는데요. 생체 시계는 가장 오래된 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보통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분자 반응이 빨라지니까 이 시계라는 건 24시간 주기거든요. 이 주기도 빨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생체 시계는 24시간을 계속 유지를 해요. 이게 미스테리였습니다. 60년 동안. 그래서 이걸 그래. 수학자인 내가 풀어주겠어. 교수님한테 저 이거 하겠습니다 했던 지도 교수님이 안 하는 걸 추천해 그랬지만 저는 이제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1년을 열심히 오만 시도를 했는데 처참히 실패. 아시다시피 대학원 시절에 1, 2년을 놓치면 미래가 점점점 암울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자리도 못 가고. 그래도 제가 1년 안에 이제 접어서 다른 문제들 풀어서 이제 그냥 그건 이제 잊혀졌던 문제였고요. 근데 대신 정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아무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갔다가 그냥 우연히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다른 연구 주제를 하러 다른 곳에 갔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한 약간 영감이 떠올라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거에 대한 답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를 해서 결국 카이스트 와서 그때 돼서 이제 논문을 출판을 했거든요. 결국 답이 나왔군요. 네네, 나와서 근데 그게 푸는데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 때 그거 했을 때가 너무너무 그때는 힘들었었거든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수능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문제가 안 나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침울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그 고생을 안 했으면 딴 연구할 때 이게 사실 아이디어도 못 얻었을 것이고 사실 그 논문이 제 인생을 굉장히 교수가 되게도 만들어준 연구기도 하고 결국은 제 인생에 많은 걸 가져다 준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연구에는 실패는 없다. 물론 할 때는 매우 아픈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결국은 다 의미 있는 무언가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 실패해도 너무 뭐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지나도 답 안 나오는 상태인데다가 이거 더 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일 때 정말 마음이 힘드셨겠네요.
저 진짜 전력 투구란 걸 한 거거든요. 1년 동안 모든 걸 접고 자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나띵인 거예요. 갑자기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난 왜 교수님 말을 안 들었던가. 그쵸. 이런 생각. 그게 일단 가장 컸어요. 그렇게 연구가 잘 안 풀려서 헤매고 있을 무렵에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무슨 격려나 위로나 조언이나 이런 걸 해주신 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사실 교수님이 반대했던 이유가 우리 교수님도 옛날에 시도했던 문제였어요. 아 진짜요? 당연히 이 분야의 사람이라면 약간 성배 같은 문제라서 누구나 한 번쯤은 유혹에 빠지는 문제라서 본인이 대학원생 때 했던 이 정도 되는 박스? 그러니까 서류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가져다 주셨어요. 본인이 했던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막 했는데 결국 제가 살고 있었던 세계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이죠. 아 근데 그분 멋있네요. 너 이거 하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난 안 추천해. 근데 할 거면 자 얘다 내 연구 다 줄게. 이거네요. 멋있으시네요. 아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런 난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시는 그 원동력은 뭔가요? 사실 재미죠. 재미라고요? 네.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요? 공부하는 건 사실 안 재밌죠. 어디 한번 시청자한테 혼나서 아니요. 공부를 하는 과정은 힘들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알게 되는 그 재미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입니다. 제가 푼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 60억 명이 있잖아요. 그 60억 명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풀게 되면 최초잖아요. 이 재미가 매우 쏠쏠합니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파민이 많이 터집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게스트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 중에 그 자부심 중에 최고봉을 본 기분. 그런가요? 그 맛에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은 다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요? 교수님은 왜 계속 연구를 하십니까? 김재경 교수님 얘기하신 거 약간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여행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느라고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그만큼 안 벌었어도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으면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건데 장소가 꼭 그런 피지컬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학문이라는 분야가 있고 이러한 영역이 있는데 인류가 여기까지만 가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박사과정하고 학생들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를 최초로 나는 여기 가본 거예요. 다른 사람 아직 안 가봤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가보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연구의 분야가 아닌가. 그 위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왜 오를까요? 내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이죠. 저 정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마인드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방식에는 차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있지만 느끼는 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여행을 막 다니는데 경비를 계속 주시는 거죠. 월급도 주고. 저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참 감사하게도 돈도 주시고 가끔 칭찬도 해주시고 가치 있는 거 한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방송도 불러주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두 분이 연구는 정말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지향하는 점은 인간의 건강과 아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연구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현재 어떤 사람한테 빨리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저는 이제 뇌졸중을 타겟을 하다 보니까 뇌졸중이 꼭 나이가 많아야만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식습관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발생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살릴 수 없었던 젊은 과학자들을 많이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가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래 살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과학자들을. 네. 네. 살려주십시오. 교수님은요? 저는 암도 보고 있고 뭐 우울증도 보고 있고 뭐 다양한 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수면에 제일 관심이 많고 근데 수면에서 가장 고통받는 그룹이 누구냐 하면 사실 교대 근무자들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교대 근무자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레어한 집단인가 생각하지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 정도. 근데 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직종을 보면 간호사, 의사, 뭐 경찰, 소방관 뭐 등등등 사실 당연히 교대 근무 누가 봐도 안 좋은
거잖아요, 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게 만들려면 꼭 필요한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서 사실 희생을 우리 대신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에 안 좋은 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요새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어떻게 수면을 하고 하면 그래도 건강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 어떻게든 빨리 이제 이 교대 근무자분들한테 이제 쓸모가 생겨서 이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덜 받고 수면도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불리는 몇 군데에서 한번 시범으로 공장에 이제 도입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해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진짜 과학자로서 수학자로서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근데 참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나 수학자로 살아가는 게 쉬운 현실은 아니고 또 연구비가 줄어든다라는 논란도 지금 수년 동안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자 또는 수학자로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이제 동료 연구자들을 보면 우리 코리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이내믹 코리아. 역동적인 나라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는 굉장히 이제 긴 호흡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약간 다이내믹하다 보니까 뭔가 빨리 요구하세요. 투입하면 결과를 예, 빨리 그러니까 줘라. 왜 아직도 안 나왔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연구자들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연구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장점은 다이내믹 코리아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AI가 유망하고 뭐 제가 아는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게 이제 유명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막 전폭적인 막 이제 서포트가 정부에서 이제 오고 이런 걸 보면 그런 면은 또 되게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다이내믹을 살리면서 이걸 좀 어떻게 보완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든 이 연구비라는 거는 대통령의 혹은 과기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최소한의 어떤 버퍼 정도는 좀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GDP의 뭐 1%는 적어도 과학과 기술의 연구비로 이건 할애한다. 이 정도의 버퍼링만 해줘도 우리 다이내믹 코리아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좋은 연구를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 많을 것 같은데 왜 법제화가 안 되나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그냥 어디 가서 처음 얘기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교수님은요, 어떠세요? 과학자로 사신다는 게. 교수님은 더 큰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비가 정말 풍족한 나라에서 연구를 하다 오셨잖아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조교수가 연구비를 너무 적게 받는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으면은 공이 하나 빠졌나 오해를 할 정도로 처음에 조교수가 연구를 시작할 때 못해도 수억에서 수십억을 받고 시작하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뭐 한 1,000만 원. 근데 거기서 에어컨도 사야 되고 학생 인건비도 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가장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열정이 넘쳐나고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포텐셜을 저희가 가성비 좋게 연구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연구비가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연구비를 땄을 때는 이미 외국에서는 이걸 다 치고 넘어가서 이게 옛날 아이디어가 됐고, 이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열정도 좀 빠졌고 지침의 과정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하는 조교수분들한테 연구비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미국은 정부에서 주기 전부터 학교에서 시작할 때 주시는 건데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연구비가 충분치 않은 거죠. 많이 주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원래는 당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당연한 게 사실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닌 것이, 억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친구가 이거를 성공하면 더 큰 거를 학교에 가져오거든요.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교수가 이제 교수 시작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시설도 없고 장비도 없을 테니까 이거를 장만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학회를 가면 심지어는 이제 막 들어온 조교수분들이 자비로 학회로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쵸. 그러니까 빈 사무실을 하나 주고 이제 연구를 하라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돈은 너가 알아서 어디서 구해와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요즘은 약간씩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교수가 어느 학교에 가면 30년 쭉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교수님은 그냥 가차없이 옮깁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잡으려면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에셋이 되는 젊은 교수님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게 사실 학교가 할 일이죠. 저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붓는 나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중국이요. 예?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우리보다 GDP가 훨씬 낮지만 조교수 처음 하면 막 줍니까? 그럼요. 받았던 이메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부임한다 그랬을 때 중국에 소위 말하는 이제 1000 프로그램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네가 연봉이 카이스트에 받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2배 줄게. 그리고 우리 연구비는 일단 10억이야. 근데 그때 카이스트에 제가 받았던 게 5천만 원이었거든요. 연구비가. 그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때는 5천만 원이 엄청 큰 연구비였어요. 그때는 300 주고 뭐 이럴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등록금을 15년 정도를 동결했기 때문에 학교는 재원이 없거든요.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등록금 동결 이슈가 어떤 면에서 많은 걸 퇴보시키긴 했습니다. 그럼 미국, 중국 말고 또 많이 주는 나라 또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도 많이 주고요. 호주도 많이 주고 홍콩, 싱가포르 뭐 다 많이 줍니다. 한두 개 나오고 끝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교수들이 어디로 옮기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연봉도 훨씬 높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사실 콜이 왔었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이메일에 있었던 내용 중에 그 당시 할 땐 조교수 연봉이 한 2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한국의 연구자들의 연봉과 연구비가 해외랑 비교하면 사실 부족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한 20대에 석사 취업하는 학생들이 첫 연봉이 보통은 조교수보다 많이 받거든요. 어느 기업을 가도 대부분은 비슷하거나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국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메일을 받는 것 같긴 한데 10번이 나와요? 예.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연봉을 보면은 지금 제 거에 몇 배를 그쪽에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수십억의 연구비도 얘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분야에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부품을 토요타 같은 데서 한 35만 원 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국산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토요타에서 7만 원에 살래? 이러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35만 원 주고 사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5분의 1을 해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우리가 직접 국산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개발한다든지 그게 우리나라한테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뭔가 개발한다면 그 나라 특허가 될 거고 우리나라는 계속 그 나라의 로열티를 계속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비 효과처럼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재를 성장을 시키고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블루오션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주면 정말 우리나라가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월화수목만 일해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패스트 팔로우로 해가지고 이미 알려진 기술을 빨리 따라잡아서 갈아 넣어서 이거를 조그만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레드오션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요즘에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HBM 메모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우리나라가 요즘에 과학자들이 논문 내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레벨로 다들 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웬만한 학교를 선진국을 가도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학회를 다니면 이제 그냥 세계적인 학회입니다. 아니 지금 뭐 두 분 얘기하시는데 정말 감동할 정도로 두 분의 애국심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더 좋으려면 사실 연구자에 대한 처우가 더 좋아져서 한국인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날고긴다는 연구자들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여기서 특허를 내게 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우리나라가 플러스가 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얼마나 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이것도 경제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수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연봉이 높기 때문에 훌륭한 친구들은 이미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안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모든 한국 학생들의 꿈은 똑같았어요. 한국에서 교수가 되겠다. 모교에서 교수해야지. 요새는 안 옵니다. 그래요? 안 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좋은 잡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심지어 회사만 가도 구글 들어가면 바로 연봉 4, 5억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애국심도 좋지만 그 애국심으로만은 버티기는 쉬운 세상은 이제 아닌 게 되어서 저는 이제 미국과 호주랑 뭐 등등등 그 연봉들을 보면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의사분들의 연봉이랑 미국이랑 호주 분들의 이제 연봉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공계가 한 3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사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이 시작했잖아요. 달리기 시작했죠. 그쵸. 그 연봉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를 이공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면 다 그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위에 분들이 안 주면 떠납니다. 깔끔하게. 애국심에만 기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희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적나라하게 느끼는 입장이긴 한데요. 교수를 많이 배출했던 랩에서 박사들 여러 명이 있는 랩에서 자 이제 교수를 희망하는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럼 뭘 희망해요?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요즘에는 교수님 미국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타이밍에 이제 또 이런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가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배 아플 수도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저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저기서 하는 말로 뭐 연구자들이 너무 국외로 빠져나간다 얘기는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자리 얻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연구자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때는 해외에서 유학하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뭐 얼마 없죠. 그쵸. 네. 근데 지금은요? 많겠죠 훨씬. 그쵸. 해외에서 유학한 친구들이 돌아오는 비율이 많이 줄었죠. 근데 교수 자리는 사실 똑같은데 옛날에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이 교수가 됐었다면 국내에 이제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럼 이제는 1등부터 10등까지는 현지에서 취업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들을 때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뭐 등등에서 오실래요? 하면 네. 감사합니다. 요새는 아닙니다. 연봉이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이해가 될 수밖에 네네네.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인재 전쟁이라는 네. 다큐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아예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렇게 나오고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그 부모들을 봐도 애가 의대에 가면 엄청 자랑스러워하지만 애가 공대에 갔다고 자랑스러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이런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큐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고요. 사실 중국이란 곳을 저는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요새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미국의 학회를 예전에는 더 메인으로 저는 갔었는데 요즘은 중국 학회를 가면 더 충격적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원동력은 이제 그 다큐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북경대, 이제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상적인 잡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잡이 뭔가? 저는 생각을 해보면 3가지 요소가 만족되면 전 이상적인 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과 적성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람이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공대에 간다는 건 그 3개가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중국에서는 의사의 월급보다 공대 출신의 월급이 훨씬 높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공대에 갔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세 번째는 딥시크 뭐 이런 걸 개발하는 친구들을 보면 약간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국대분들 대우하는 것처럼 해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보람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어떤가? 경제적인 대우는 다행히 이제 골든타임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를 비롯해서 상당 동안 이제 연봉이 동결이 되었었고 두 번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과 교육은 반대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공부했던 양의 반 정도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사실 이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소위 말하는 과고 영재고 여기를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저는 사실 그런 학교를 나오지 않았었지만 저희 때는 충분했었으나 지금 그게 쉽지 않은 교육 시스템이 돼버린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가치 보람인데 이것도 이제 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많은 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는 우리가 스타트업을 정말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 마치 테슬라가 나오고 스페이스X가 나왔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못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술력들이.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밤랭거라고 이제 MIT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제자들하고 한 30개 정도의 기업을 창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창업도 했지만 조직공학이라는 한 학문 분야를 열었던 분이기도 하고 맨날 이렇게 학문적으로 네이처 사이언스도 매번 내는 정도로 정말 학문적으로 탑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기업들을 새로 만들면서 그 새로운 기업 중에 하나가 모더나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학문에 가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로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인류를 구하기도 하고 보탬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 만들어가는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보다 창업에 올해 내년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정말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얘기가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떤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약간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걸 보여주면 이게 이제 이그젬플이 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데 그 AI 시대에 또 어울릴 만한 여러 가지 연구와 창업과 그것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시대를 생각하면 또 수학적 난제들이 풀린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어떻게 수학 연구에서는 AI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이제 수학자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저 사실 정도로. 그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 AI for Math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작년 3월부터 이제 대학원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진짜로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풀 수 있을 것인가를 실제로 연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인데 오픈 AI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친구를 지지난주에 한번 만났어요. 와, 들었더니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말로는 정말 지금 수학의 어떤 특정한 분야들만 좀 되고 있는데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본인은 이제 몇 년 안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탑티어 수학자분들도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다 열심히 잘 쓰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학자 이제 미래는 없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가속화는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뭐를 가속화해요? 발전을요. 발전을. 네. 근데 약간 좀 양극단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예전엔 요 정도였으면 더 많이 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훌륭한 재능을 가진 분들은 더 폭발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한편은 들고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그럼 우리는 수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럼 사실 이제 과학을 그럼 할 필요도 없고 공학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인가 AI 시대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AI 덕분에 저는 기본적인 능력들 뭐 글을 읽는 능력에는 사실 과학을 이해하는 것도 저는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한다는 것도 사실 수식을 읽는 능력인데요. 저는 글을 읽는 능력, 과학을 읽는 능력, 수식을 읽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저는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AI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교수님이 공학을 잘하고 제가 뭐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웃풋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옛날에 한 달 정도를 조사해야 될 거를 클릭만 하면 몇 분 안에 얘가 다 정리를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소화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빨리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얘가 아무리 무언가를 떠먹여줘도 이걸 저희가 이해를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 읽고 국어를 잘해서 잘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이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예전에는 요만큼이었으면 이 AI 덕분에 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소화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챗GPT를 맛집 찾는 용도로만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챗GPT지만 어떤 사람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차이는 저는 국어와 과학과 수학 세 가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김재경 교수님, 위정재 교수님 두 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 과학계의 현실에 대해서 또 두 분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가지씩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과학자가 돼볼까? 라고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경제적인 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학년한테 물어봐도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90% 이상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돈 중요한 거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인생은 굉장히 유한하거든요. 유한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행복의 레벨이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생각보다 돈을 넘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후회하지 않고 다시 선택을 한다 해도 이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평생 결혼할 사람을 부모님이 이 사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랑 만나는 게 더 행복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직업도 평생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원하는 과학이 있다면 저는 행복하게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도전해봐라. 근데 앞으로는 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벌 것이다. 지금도 사실 부족하진 않습니다. 부족하진 않은데 지금은 괜찮았다면 앞으로는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 가고요. 저희 자식이 고3, 고1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뭐 경제적인 걸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연구자가 그래도 평균 이상의 당연히 연봉은 받는 것이고요. 근데 당연히 더 벌 수 있어요. 제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제가 뭔가를 지금 아웃풋 같은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제적이란 것은 사실 연구를 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많거든요. 아마 지금 친구들이 이 분야에 나와 있을 때는 그런 게 너무 흔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평균보다 더 벌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했지만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거부라고 불리는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경제적인 것들은 저는 그렇게 지금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가? 매우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를 돌이켜보면 사실 험난한 하루였어요.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이제 퇴근했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한 20여 개의 미팅을 했는데요.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한 4분의 1은 이제 줌 미팅으로 해외 연구자들이랑 한 거거든요. 뭐 수많은 나라의 정말 똑똑한 연구자들이랑 연구 얘기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하루 종일 얘기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 있고 그리고 나는 또 뭘 배웠고 근데 놀랍게도 학교에서는 월급을 줬고 그래서 너무 하루가 언제 11시가 됐지? 약간 이 느낌인 하루예요. 매일매일이. 그만큼 재밌어요. 이 전제는 근데 자기한테 적성에 맞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약간 대학원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기 전까지는 제가 적성에 맞거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너무 빨리 판단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연구자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대학 때도 그냥 숙제 내면 숙제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거 안 했으면 정말 어떨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경시대에 메달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교수님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사회랑 영어랑 국어를 잘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영재고나 과학고 이런 데 강연 가보면 쟤는 메달이 있고 저는 없어서 저는 연구 안 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뭐 한 20여 개의 능력치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 정도라서 그걸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나는 이거 너무 재밌고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 그래서 정말 보람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이런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웰컴입니까? 네, 웰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 솔직히 해봅니다. 근데 다 하면 안 되는데 저희도 해야 되는데. 두 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인 초대석 합석 오늘은 수학자, 과학자 김재경 교수님, 위정재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이 여러 가지 과학계에 대한 이야기 또 두 분이 연구하시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엄청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나였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길이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미래의 길 중에 하나쯤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